안녕하세요. 김현우 행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송금 파트에서 인건비와 충당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와 충당금은요,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그 파트를 얘기하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요거 하고 우리 이제 이론하고 또 이제 실무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충당금 일단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한 이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실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퇴직금이든 인건비와 그 다음에 퇴직금, 직원이든 이제 임원에게 그들이 이제 근로하는 대가로서 제공하는 그런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인건비는 크게 급여와 그 다음에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로하고 있는 직원, 그다음에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이 되고, 이 인건비는 순자산을 감소시키죠.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또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없이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건비 중에는 이런 어떤 수익 창출과 무관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어떤 직급 초과 금액이라든가 임원의 상여나 퇴직금이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런 사항들을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송금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지급 대상 임직원,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지급된 인건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인정이 되려면 해당 사업연도 현재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다음에 인건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지급이 되거나 혹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출자 지번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한 그런 해외 현지법인, 그래서 출자 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여기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어떤 해외 진출을 이제 보전해주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의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때 총 인건비 50% 미만이어야 됩니다. 50%를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냥 이거는 그냥 말문제에 대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급여부터 먼저 볼게요. 자, 급여는 이제 매달 받는 급여를 말하는 거겠죠. 매달 받는 급여를 말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송금 항목이 있습니다. 원칙은 송금이죠, 당연히. 근데 지금 보시면 다음의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자, 보시면 지배주주, 그 다음에 지배주주이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인 임원, 그 다음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직원 다 포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의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지배주주 오너의 딸이에요. 오너의 딸이 대리인데 임원 월급을 받아요. 전무 월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딸이 오너 일가라서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직급에 있는 대리 직급이 받는 월급을 초과한 금액은 송금 불산이 비용 처리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지배주주의 판단은 지분율 1% 이상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 그래서 지분율 1% 이상이면서 특수관계 지분 합계가 우리 법인에서 대주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그다음 비상근 임원,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이 있는데, 비상근 임원은 나오지 않아요. 회사에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과다 지급액, 그래서 우리가 비상근 임원에게 상식적으로 줘야 될 금액을 초과해서 주게 되면 그거는 송금 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한 명 또는 합자회사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요거 말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기억을 해두실게요. 한 명 또는 합자회사에서 노무를 출자한 사원인데 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송금 불산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말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임원, 사용인, 사용자, 이거를 좀 구분해 놓으셔야 되는데, 임원은 보통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과 같은 이사회 구성원을 일컫게 되고요. 사용인의 경우에는 이제 직원입니다.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라는 용어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상여금 볼게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송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임원은 힘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를 그냥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인, 직원, 임원이 아닌 직원은 힘이 없죠.
그래서 직원의 상여금은 뭐 급여 범위 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송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으로 정해놓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 범위 내에는 송금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송금 불산입.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기준은요, 정관,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의사로,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정해진 그 규정, 그 급여 지급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전액 송금 불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그다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상여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정한 지급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송금 불산입. 그리고 지급 규정 자체가 없다, 그럼 전액 송금 불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정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비용 계상이나 송금 산입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상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본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의 감소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요, 479페이지. 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명회사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비상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 아닌 경우 송금에 산입하는 겁니다. 부인 대상에 해당되면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자,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 주총의사로, 이사회의사로 요 세 가지 규정, 여기 하나의 지급 규정을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겠죠. 그다음 4번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 산정 지표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한다. 이거는 예전에 있던 규정인데요.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도 기본적으로 송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퇴직급여가 송금 불산입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자,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 비현실적 퇴직, 현실적 퇴직과 그다음 비현실적 퇴직. 자, 현실적인 퇴직은 우리가 퇴직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현실적 퇴직은 우리가 퇴직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법인세법에서. 그래서 현실적 퇴직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비현실적 퇴직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유보가 돼요. 이거는 가지급금. 우리가 현금으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줬죠. 100만 원 줬는데 우리는 이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여를 해준 거로 보게 됩니다. 대여금. 그래서 우리 세법상으로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송금이 아니다. 송금 불산입. 그다음 대여금이 늘어나죠. 유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금 불산입 유보라고 하는 처분. 그래서 비현실적 퇴직으로 퇴직금을 가져가면 그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거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 퇴직은 한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인의 경우에는 직원은 얼마를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송금이에요. 근데 임원의 경우에는요, 한도 내에서는 송금이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퇴직이랑 비현실 퇴직이 그럼 뭐냐 볼게요. 자,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자,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사건은요, 이건 현실적 퇴직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원한테 적용되는 거하고 사용인한테 적용되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 임원은 계약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임원이 고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임원은 사실 근로자 근태법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인으로서의 임원은 거의 뭐 1년씩 연임하고 몇 년간 특히 대기업은 임원을 몇 해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거는 그냥 퇴직한 거로 보는 겁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이것도 현실적 퇴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이 조직 변경이나 합병, 분할, 사업 양도에 의해서 퇴직을 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근태법에 의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에서 지급하는 경우, 우리가 중간정산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 근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중간정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퇴직금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근태법에 의해서 보장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아프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야 되거나 등등등.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도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중간정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임원은 근태법의 보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만약에 아파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라면 그때는 퇴직금으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퇴직급여로 인정해 주겠다.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비현실적 퇴직에는요, 임원이 연임된 경우,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 현실적 퇴직이지만 임원이 연임되면 비현실적 퇴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서 계산의 편의, 또 기타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그거는 그냥 대여금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외국 법인이 본사가 외국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는데 그냥 원래대로 본사로 간 거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근태법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는데 그걸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퇴직급여로 우리가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 미지급 비용으로 해놓고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고 이 정부 투자 기간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서 전 종업원의 사표를 수리한 후에 다시 채용된 경우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가요. 페이지 480페이지입니다. 자,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1번 근태법에 의해서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계산해서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중간정산 맞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되고요.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국의 본점으로 전출한 때 이거는 비현실적 퇴직이고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자 법인의 임원이 조직 변경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거,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그거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말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실무에서도 비현실적 사례를 주고 송금불사님 유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현실적 퇴직 사유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이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얘는 퇴직급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우리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금, 대여금으로 봐서 송금불사님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자, 임원의 퇴직금, 자, 임원의 상여도 한도가 있고요. 임원의 상여도 한도가 있죠.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이 되는데 한도는 정관이나 주주총회나 아니면 이사회 결의로 정해야 됩니다. 반면에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에는요.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에 어디서 정해야 되냐면 정관에 정해야 됩니다. 얘는 이거 3개고 자 임원 퇴직금은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상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가 규정됐다면 정관에 규정된 한도액입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우리가 퇴직금의 한도를 임원 퇴직금의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지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가 여기서는 이제 손익계산서상 급여와 상여에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당연히 제외하겠죠. 그리고 송금 산입된 금액은 포함한다. 요거 말문제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급여액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상 급여액인데 거기서 세법상 송금에 해당되는 금액, 세법상 퇴직금으로 보는 금액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송금 불산입을 제하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을 더한다는 거는 이 세법상
텍스상 퇴직급여로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복리후생비 볼게요. 자, 복리후생비는 뭐냐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 이거 이외에 복리후생적인 목적에서 사기진작, 복리후생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급하는 각종 비용들입니다. 여기에 규정된 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송금불산입이에요. 네, 그래서 직장 체육비나 문화비, 회식비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자, 우리사주조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종업원들끼리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이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합이 우리사주 조합에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우리사주 조합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영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그때는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사용자로서 부당하는 건보료, 고용보험료, 그다음 노인장기요양 이렇게 법에 의해서 강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에 처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런 4대 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이 있고요. 근로자, 그다음에 회사 부담분이 있어요. 근데 반반씩 부담을 하는 건데 만약에 회사가 회사 부담분 내는 건 당연히 송금입니다. 근데 근로자 부담분은 누가 내야 돼요? 근로자가 내야 되죠. 근데 만약 회사가 이걸 대납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 근로자는 이걸 근로소득을 받아서 본인이 납부한 것으로 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법정 부담분을 초과해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이제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금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임원은 상여금 한도 초과액에 해당되면 송금 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여금으로 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상여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임원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요 지금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대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우리가 근로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의 어린이집 운영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대기업 같은 데 가보시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이런 비용과 유사한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원이 뭐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 경조사비 지급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 송금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송금은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충당금 들어가게 될 건데요. 충당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상 세법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충당금은 우리가 나중에 발생할 비용을 우리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발생할 비용을 지금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이런 비용들을 송금 불산이 파괴됩니다. 왜냐면 이때 확정이 될 때 대손도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 퇴직금도 실제로 그 직원이 퇴사할 때 그때 송금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송금 불산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너무 이제 회계 기준하고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세무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 6가지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뭐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3가지. 요거를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사내 적립. 그러니까 회사 내에 적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공부할 때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퇴직급여를 지금 당장 퇴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우리가 일시에 지급해야 되는 그 추계액 금액만큼 퇴직급여를 계상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지불할 건 아니지만 언젠가 미래에 직원들이 퇴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미리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경우에는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회사 내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유보하고 있다, 적립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퇴직급여 충당금은 회사에서 과연 이거를 이렇게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면서 이 퇴직급여 충당금만큼 별도로 돈을 빼놓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돈을 다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내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 이 퇴직급여의 실효성 이거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만 이렇게 사내 적립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일부만 송금으로 세법상으로는 인정하게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가 이만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 이 사내 적립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회사가 알아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만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금 산입 한도액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송금 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설정액 하고요. 설정액. 자, 설정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겠죠? 그럼 기초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 지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 기초에서 지급을 뺀 나머지 잔액이 뭐예요? 설정준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계상되어야 될 퇴직금 추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설정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 퇴직급여를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말마다 추계액만큼 우리가 DC형에 가입하지 않는 한은 DB형, 자 DC형과 DB형 우리 공부할 건데, 자 우리 DC형이 아니고 DB형에 가입하게 되면 어쨌든 직원에게 우리가 언젠가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계상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설정액을 과연 무한 한도로 비교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무한 한도로 이걸 인정해 주실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액에 대한 한도는요 굉장히 낮아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뭐죠? 사내 적립분입니다. 사내 적립분, 사내 적립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걸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외부에다가 적립을 안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사내 적립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이 지금 이 퇴직급여는 사외에 적립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무조건 사내에 적립하는 게 아니고 회사 내에 적립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회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 규정에 맞춰서 이 설정액의 한도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페이지 481페이지예요. 자, 단기 설정액이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단기 설정액 얼마인지 주고 그걸 송금 산입 한도액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우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의 5% 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0%. 이게 원래는 금액이 몇 퍼센트가 있었는데 2016년도 이후로는 추계액의 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외부에 적립하라는 거죠. 자, 송금 산입 한도액이 이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전환금이 있지 않고서는 이 한도는 무조건 0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게 이제 과거 규정이라서 이 퇴직금 전환금이 또 남아 있어가지고 이 규정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송금 산입 한도액은 자,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될 총 급여의 5% 금액하고, 근데 이때 우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될 총 급여 요거에 대한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법상 급여와 상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된 인건비를 차감하고요. 아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도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역 퇴직연금이 설정된, 즉 DC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내 적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납입 시에 퇴직금액을 납입 시에 비용 처리를 하고요. 그냥 사회 적립을 해서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DC형은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관련된 급여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거는 DC형에 가입하지 않은 DB형 혹은 아예 가입을 하지 않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퇴충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DC형은 아마 DC형 가입한 그 근로자들은 그 연금, 그 DC형 가입 연금 가입한 그 증권회사나 아니면은 금융회사에서 지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추계액이 있는데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일시 퇴직 기준하고 그다음에 근태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요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에 반영을 할 때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우리가 만약에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을 한다. 하지 않는다. 요런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1년 미만 근속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기에도 포함을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실무에서 우리가 이 한도액에다가 이 총 급여액을 기재하고 추계액, 그다음에 전환금, 설정정 잔액 요 네 가지 항목을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단기 설정에 말고 이제 요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에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 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이 추계액을 어떤 금액을 넣어야 될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총 급여액에도 우리가 세법상 인정되는 급여와 상여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임원에 대한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은 이 총급여에 반영을 하셔서는 안 되시겠죠. 예, 그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은 두 가지가 있다. 자, 일시퇴직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모든 직원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현재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이 다 퇴직을 할 때 그때 지급해줘야 될 퇴직금이 바로 일시퇴직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입니다. 그다음에 근태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은 뭐냐면요. 우리가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으로 이제 확정급여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 가입 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예상액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근무 기간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 가치 차감한 금액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보험수리적 기법으로 이게 보험계리사 분들이 하는 게 있어요. 보험계리사 분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퇴직금의 추계액이 과연 발생할 것인지 그거를 추정을 하도록 보험계리 보고서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험수리적 기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추계액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큰 금액으로 추계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계액을 넣을 때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입력을 하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결정이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래서 일시퇴직 기준하고 보험수리적 두 가지 중에 추계액 중에 큰 금액으로 이제 추계액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퇴직금 지급하면 추계액에도 포함해야 되고 만약 지급을 안 하면 추계액에도 포함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 뭐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던 전환금이 있었어요. 퇴직금을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999년 4월 1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종전 규정에 따라서 이미 납부했던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퇴사 안 하고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남아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입 한도 시에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경우에는요. 사내에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사내에 적립하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기에 아무리 설정을 하더라도 그 설정액에 대해서는 모두 다 송금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추계액의 0% 아무것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적립을 해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자 이때 우리가 퇴직금 전환금의 경우에 외부에 적립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우리가 퇴직금 전환금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이 퇴직금 전환금으로 인해서 한도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퇴직금 전환금이 없게 되면 무조건 0원이 돼요. 이 송금산입 한도액이. 그래서 이 설정액은 전액 부인이 됩니다. 그렇게 이거 사내 적립분이라서 그래요. 사내 적립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적 잔액. 이건 뭐냐면요. 이제 기초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회계상 기초 퇴충에서 지급이 있을 건데 자, 설정전 잔액이라는 거는 이 기초 잔액에서요. 예, 그 지급액을 뺀 거예요. 지급액을 차감한 그 금액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 금액은요. 텍스상 설정전 잔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보, 설정전 유보,
자, 기초와 그다음에 우리 설정 전까지 발생했던 유보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충 설정 전 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설정 전 잔액은요, 세법상 금액입니다. 얘도 세법상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법상 설정 전 잔액을 구해줘야 되고요. 자, 기초 퇴충에서 우리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뺀 금액이 설정 전 잔액이에요. 기초에서 지급액을 뺀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에서 지급액을 빼고 나면은 이제 설정 전 잔액이 나오게 되고, 이 설정 전 잔액에서 우리가 투비 금액, 기말 시점에 퇴충이 되어야 되는 우리 기말 시점 투비 금액을 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추계액 개념인데, 그죠? 추계액으로 우리가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차액분을 우리가 퇴직급여로 계상을 하게 되죠.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계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설정 전 잔액이 이게 우리가 재무상 그 회계상으로 우리 장부상 계상된 거 말고 거기에다 이 퇴충에 관한 유보가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 순간 텍스상 우리 기초 잔액은 우리 회계상 잔액하고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유보까지 고려한 거. 그래서 북상 설정 전 잔액에서 설정 전 유보 잔액, 설정 전까지 유보가 발생한 금액을 반영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퇴충 설정 전 잔액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회사 계상액하고 설정한 금액하고 이 한도 금액을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송금불산입, 자,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얘도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처럼 세무 조정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유보라고 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때 우리가 송금에 산입된다. 요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 지금 보시면요, 페이지가 482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보시면 자, 1기에 기말의 계상은 퇴직급여 충당금 100원에 대해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를 설정한 한도는 0원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우리는 기말에 1기 기말에 100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세법상으로는 한도가 0원이었대요. 근데 그래서 100원을 송금불산입해서 유보로 처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보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제 2기 중에는 종업원이 퇴사할 때 100원을 지급했다. 이를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했고 제 2기 퇴사 시에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1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자, 기초 잔액을 한번 볼게요. 자, 기초 잔액. 자, 이게 2기죠, 2기. 자, 2기에 우리가 얘는 지금 보시면 기말에 계상한 게 100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2기 중에 종업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됐겠죠. 그래서 이 기초 잔액이 있기 때문에 100원만큼 지급을 하면서 아마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상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법상 잔액은 어땠어요?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한도액은 0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급이 얼마가 됐나요? 100원이 된 거죠? 우리 잔액이 없는데 100원이 된 겁니다. 즉, 자, 우리가 1기에는 장부상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100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세법상으로는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잔액은 0이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퇴충, 100 유보라고 해서 이 유보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기초 유보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어요? 100만큼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기에 가서 얘는 우리 퇴충이 설정돼 있으니까 이 퇴충만큼 상계를 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계상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100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1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오류 수정 분기를 하게 되면 자, 퇴충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퇴직급여로 100원만큼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송금 산입이고요. 퇴충만큼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퇴충, 10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세무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 기초 유보 잔액이 있게 되면 어쨌든 회계상 장부상의 잔액과 그다음에 퇴충의 잔액이 달라지게 돼요. 자, 우리 100원만큼 우리 유보가 있다는 거는
이만큼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건 부채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 시에는 우리가 잔액이 없는데 송금으로 우리가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퇴충에 대해서 이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장부상에는 장부상에 우리가 기초가 있고요. 지급이 있어요. 자, 기초에 우리가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퇴충에 이제 설정 전 잔액을 구해보면 0원이었다는 거죠. 그죠? 지급 0원이었는데 퇴충의 설정 전 잔액은 0원이죠. 근데 지금 설정 전 유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설정 전 유보를 구해보면 지금 만약에 이때 아무 세무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아무런 세무 조정 안 한 상태에서 자, 원래는 100원의 유보가 있었죠? 네, 그렇게 되면 자, 100원이 설정 전 유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상에 여기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북상 설정 전 잔액에서 설정 전 유보 잔액을 빼면 퇴충의 설정 전 잔액 텍스상 퇴충의 설정 전 잔액을 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장부상의 설정 전 잔액에서 우리 회계상 북상의 설정 전 잔액에서 설정 전 유보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0원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 왜 발생한 거예요? 전기 유보로 100원만큼의 차액이 있었는데 이게 송금으로 지급을 해버리면서 우리 회계상 장부상의 차액으로 인해서 이 100원의 유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상으로 세무상으로는 장부상의 잔액이 0원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00원만큼의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 전 유보 잔액을 어쨌든 우리가 구할 때는 여기에 계상이 되는 금액, 이 유보 잔액은요 0보다 작게 되면 무조건 0원으로 설정 전 잔액을 계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추계액만큼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 설정 전 잔액을 빼서 추계액만큼, 근데 추계액이 0원이잖아요. 예, 퇴직금 전환금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퇴직금 전환금에서 퇴충 설정 전 잔액을 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단기 설정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설정 전 잔액을 구할 때 이 금액이 0원이면 0원인 거고요. 마이너스 금액이어도 0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지급에 관한 세무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지급의 지금 설정 전 우리 텍스상 그 설정 전 잔액을 구하게 되는데 이 텍스상 설정 전 잔액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이거는 요 세무 조정을 이렇게 해줘야 됐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무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이 지급에 관한 세무 조정을 이렇게 회계상 이렇게 뭐 회계상 장부상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법상 처리했는지 이걸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송금사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실무 풀면서 이 퇴충 설정 전 잔액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력을 하다 보면 이 퇴충 설정 전 잔액이 알아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0보다 작게 되면 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무 조정이 발생한다. 즉 이게 퇴충의 설정 전 잔액이 0보다 작다는 거는 우리가 세법상 퇴충의 잔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계상에서 그냥 이 유보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액을 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상으로 기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할게요. 자, 결론 기억하면 텍스상 퇴충 설정 전 잔액을 여러분들이 뭔가 입력을 하다 보면은 구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게 0보다 작게 되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 마이너스 금액만큼 마이너스 0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 세무 조정을 또 별도로 해줘야 된다. 이 지금 우리가 한도 시부인과 별개로 이 지급에 관한 세무 조정 지급을 할 때 어쨌든 원칙은 세법상 우리 기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초과해서 지급하게 되면 이 송금 산입이라고 하는 이런 세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누락을 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지급에 관해서는 원래는 지급을 할 때 이 세법상 잔액을 구해서 이 지급액이 과연 맞는지 퇴충과 상계하는 게 맞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검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그 실무하실 때 퇴충 설정 전 잔액이 뭔가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면 제가 발생하게 되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 지급에 관한 세무조정 이건 한도 초과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그 실무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퇴충 설정 전 잔액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무 조정이 발생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지금 텍스상 퇴충 설정 전 잔액을 어쨌든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북상 설정 전 잔액, 기초에서 지급을 뺀, 자 기초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그 금액이 설정 전 잔액이죠. 여기에다가 설정 전 유보를 더 빼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700원의 설정 전 잔액이 남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세법상 유보 잔액이 9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퇴충 설정 전 잔액인데 이렇게 되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 지급에 관한 세무 조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에 관한 문제였어요. 퇴직급여 충당금의 경우에는 이건 사내 적립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내 적립을 하게 되면 지금 한도가 매우 낮죠. 한도가 지금 보시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계액에 대해서는 0%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적립을 하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외부에 사회에 적립을 하게 되면 이 퇴직급여 충당금 만큼 그러니까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액 추계액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 산입액을 차감한 금액 그 우리가 전체 추계액이 있을 거잖아요. 추계액이 있는데 우리가 퇴충으로 내부에 적립한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적립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있는데요. 자, 기여형은 어차피 그냥 납입할 때 당시에 비용 처리하는 거죠. 기여형과 급여형의 처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회사 적립금과 그다음에 금융기관 외부에 적립을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기여형이든 그다음에 급여형이든 사회에 적립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운용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급여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운용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급여형은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급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그거는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100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0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여형은 이 금융기관 운용에 따른 수익을 회사 적립에 외에 이거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로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액 120원 만큼 가져가게 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겁니다. 확정 급여형과 기여형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급여형의 경우에는 추계액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어쨌든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존재하게 돼요. 반면에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요. 그냥 납입 시에 매년 납입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납입 시에 그냥 비용 처리를 하고 추계액이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계액의 100%만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내부 적립 관련된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도를 낮게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만약에 외부에 이렇게 DB형을 통해서 확정급여형을 통해서 외부에 적립한 게 있다라면은 퇴직연금 충당금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없어요. 퇴직연금 충당금. 자,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이거 사회 적립분의 자산이 있잖아요. 사회 적립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 자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이런 계정을 세법상으로 우리 지금 연금 충당금, 기초와 지급 이런 계정이 없잖아요. 우리 퇴충만 있는데 자, 사내 적립분은 퇴충으로, 사회 적립분은 연충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자, 우리가 회계상으로 장부상에는 자, 퇴충은 우리가 설정을 해요. 뭐 100원이고 지급 70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연충은 언제나 영원의 잔액입니다. 우리 회계상으로는 아예 계상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이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회 적립한 경우에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급을 할 때 이 연충이라는 계정이 없어서 우린 연금 충당금과 상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적립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립자산으로 7원을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퇴충과 상계를 하지 이거랑 상계를 하지 연금 충당금과 상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금 충당금은 언제나 이 연금 충당금으로 세법상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급액을 영원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 퇴충이랑 상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충으로 바꿔주는 이런 세무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연금 충당금은 퇴직연금 충당금은 우리 사회 적립한 거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하는 별도의 충당금이에요.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는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으로는 언제나 영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급을 할 때 원래 이 사회적립자산에서 나가게 되면 이 사회적립자산의 경우에는 연금 충당금이랑 상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계상해나요? 이걸 보통 퇴충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퇴직급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케이스가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랑 계상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세법상으로는 연금 충당금하고 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립자산에서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항상 이 연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립자산과 관련해서는 이 퇴직연금 충당금과 관련해서는 이 지급 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금 이런 사회적립자산에서 돈이 나가게 되는 그 시점에 항상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지급과 관련한. 자,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의 경우에는요. 지급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도와 관련한 세무조정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퇴충 보여드렸죠? 연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회사 설정액은 우리가 북상의 연충 설정액이 되는데 이건 언제나 영원입니다. 언제나 영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 한도액은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기말퇴직금 추계액. 자, 추계액 중에서 우리가 세법상, 텍스상 지금 사내 적립분을 뭐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퇴충이죠. 퇴충 기말 잔액이에요. 이거는 유보가 반영된 겁니다. 장부상의 퇴충의 기말 잔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가 반영된 잔액이 바로 텍스상 퇴충 기말 잔액에 해당이 돼요. 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금액이 사회적립자산이라고 하는 자산, 사회적립자산 기초 얼마 있고 이제 기말이 있을 텐데 이 잔액만큼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 잔액하고 비교를 해서 자,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말 잔액. 요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설정 전 세무상 퇴직연금 충당금 잔액을 계상하게 되죠. 그래서 요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퇴직연금 충당금은 한도 미달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회계상으로 계상이 안 돼 있을 거잖아요. 세법상으로 이걸 계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얘는 신고 조정 사항이 됩니다. 아까 퇴충은 결산 조정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도 미달액이 언제나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무 조정을. 그래서 한도 시부인을 하게 되는데 자, 연금 충당금은 이렇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합니다. 어려우시죠? 그래서 어려우신데 어려우실 게 없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그냥 들어보시고 어차피 우리 실무하면서 문제가 풀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지급액은요. 일단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원칙적으로 이 세법상으로는 퇴직연금 충당금과 우선성으로 상계하고 그 다음 퇴충을 상계하고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금 지급액. 이 예금이라는 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지급액을 퇴충과 상계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계상으로 장부상으로는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상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퇴충과 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 연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충당금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가 0원이고 지급도 0원이고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장부에서 이렇게 지급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텍스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퇴충은 100원만큼만.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거 사내에서 적립하고 회사에서 지급한 거는 100원만큼 연금 운용자산으로 지급한 거는 연금 충당금과 상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자 퇴충을 지금 연금 충당금을 200원 세무조정을 보시면 잠깐만요. 요거를 지우고 오류수정 붕괴를 해보게 되면
연금 충당금을 줄이고 그다음 퇴직급여 충당금을 늘리게 되는 이런 분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퇴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연충에 대해서는 유보. 그래서 세무 조정을 각각 송금불산입, 연금충당금 유보, 송금산입, 퇴충 200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퇴충의 잔액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연충의 잔액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연금충당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금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충당금과 상계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지급액은 연금충당금이 있다면 기초잔액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퇴충을 상계하고 퇴직급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항상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정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가요 483페이지거든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렇고요. 그다음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하면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했대요. 그럼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2번이 틀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중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1년 미만 근속자한테도 준다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 사유로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확정 기여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네, 맞는 얘기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한도 시부인,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한도 시부인, 요 세 가지를 하게 돼요. 네, 그랬을 때 퇴직급여 지급액을 비용 처리했을 때, 자 원래는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퇴충과 상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충과 상계하지 않고 이거를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송금불산입, 퇴충, 유보가 되겠죠. 퇴충이랑 상계를 해야 되니까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충과 상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송금불산입, 퇴충, 유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고요. 회사가 퇴충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상 퇴충 기초잔액을 초과해서 우리가 세무상, 우리가 장부상의 퇴충 잔액이 있고 설정전 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상의 퇴충 잔액이 있는데 이거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회계상으로 지급액을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텍스상 설정전 잔액, 텍스상 퇴충 기초 잔액을 초과해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에 관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2단계에서 하지 말고 나중에 퇴충 우리 설정 한도 시부인과 관련해서 텍스상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전 잔액 요걸 구하게 되면 요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송금, 산입, 퇴충, 마이너스 유보 요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지급 단계에서는 고려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이너스 금액 요거는 요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해서 그 지급액을 퇴직급여로 처리를 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 연금충당금과 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금충당금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세법상 연금충당금이 있는 거예요. 세법상으로는 연금충당금 기초잔액이 얼마가 있다고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유보로 텍스상 세법상 연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충과 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연충, 유보 이거를 퇴충과 상계를 했다라고 하면 송금, 산입, 퇴충, 마이너스 유보, 송금, 불산입, 연충, 유보라고 하는 이중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연충, 유보인데 연충과 상계해야 되는데 퇴충을 살려주는 그런 세무조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충과 관련한 설정 한도 시부인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단기 설정액하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 한도액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때 요거 아까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고요. 퇴직연금 충당금의 경우에는 북상 연충 설정액하고 송금산입 한도액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건 항상 0원이에요. 0원. 그렇기 때문에 이 송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추계액에서 텍스상 퇴충 기말잔액 요거 설정 한도까지 다 반영된 텍스상 가장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잔액입니다. 그래서 퇴충의 북상 기말잔액에 기말 유보를 더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 잔액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 퇴직연금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겠죠. 세법상 남아있는 잔액. 그래서 이 우리가 연금 충당금의 경우에는 연금 충당금 텍스상 연금 충당금의 경우에는 아마 기초 잔액도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마이너스 유보 금액으로 되어 있겠죠. 왜냐면 회계상으로는 계상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 잔액에서 우리가 지급과 관련한 어떤 세무 조정을 했을 겁니다. 요거 연충 유보, 송금불산입 유보, 요거 반영된 설정 전 잔액을 여기다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도 초과액과 한도 미달액을 계상해서 얘는 한도 매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신고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퇴충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도에 미달한다. 그랬을 때는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 화면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요 한도액을 구하는 요 산식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한도액을 구하는 요 산식을 이해하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텍스 퇴충의 기말 잔액이고요. 여기에는 텍스상 퇴충의 설정전 잔액입니다. 설정전 잔액은 자 기초에서 지급을 뺀 거. 이게 설정전 잔액이고요. 여기에다가 설정액까지 반영한 이제 기말 잔액이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금액은 여기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퇴충과 관련한 거고요. 이거는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우리 세법상 만들어진 계정. 그래서 기초에서 지급을 뺀 금액인데 세무 조정으로 이 텍스상 연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보까지 모두 다 반영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셨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또 우리가 실무 하시면서 실무는 위치만 잘 외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위치만 잘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우리가 또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만 여기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랑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답이 유추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